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4장 재고자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재고자산 하면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상품하고 제품, 이게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이란 무엇이냐 할 때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무엇인가? 자, 창고에란 개념이 떠오르죠, 그죠? 자, 재고자산이 현재는 이 재고자산 중에서 상품인데 가장 중요한 게 상품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외부에서 매입을 했느냐, 외부에서 들어왔느냐 하나를 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느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느냐.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냐, 생산 과정이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조금 이제 개념을 그리고 이 강의가 여러분들 요점된 강의입니다. 좀 덜 중요한 것은 넘어가기도 하고요. 문제도 중복된 문제라든가 좀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넘어갑니다. 어쩌다 출제됐던 문제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 또 잘 나오는 문제는 꼭 풀고 갑니다.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강의가 좀 짧고 금방만 넘어간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찍었던 강의를 그 95강좌까지 찍은 걸 참조하셔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뭐니까 외부에서 매입하면 이런 것을 재판매 목적이라 합니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이 판매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제조해 가지고, 요건 제조해서 자기 공장에서 제조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생산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서비스도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부에서 매입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상품이죠. 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도착하지 않는 상품을 뭐라 그래요? 이걸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미착 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는 상품.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서 수입할 때 보면은요, 한 달 또는 뭐 많이 걸리면 6개월, 뭐 3개월, 6개월 걸리죠. 이때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는 상품을 미착 상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적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성품. 이제 물건을 수입해서 아직 쌓아놓고 다음 판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이죠. 그 다음 판매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조인데요. 이 제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는 제품이고, 뭐 꼭 들다면 이제 뭐 제공품이라는 것은 이제 원가에서 다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원가 회계에서 드리기로 하고, 제공품은 공정에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있는 물건이다,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품이 아니죠, 제공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반제품, 부은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정 서비스에 있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이것이 이제 원재료도 사실은 판매 목적 제조이지만은, 원재료는 뭐예요? 원료와 재료를 원재료로 하는데, 이거 생산 과정에 있습니다. 원재료. 그 다음에 부분품, 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목적이라면 뭐 소모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제품, 비품,
뭐 귀중품 또 몇 가지 있죠. 공구기구 이런 거 있습니다. 비품도 소모품하고 비품도 마땅히 미품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비품이기 때문에 이 비품이 유형자산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넣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가 이제 상품 계정입니다. 두 번째가 상품 계정. 요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상품이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회계에서는 분계를 할 줄 알면 반을 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상품을 알면은 반을 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분계하고 상품만 하면 다 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일단 상품 계정을 알아야 분계를 이루고 또 거래의 반 이상이 여러분들 보면 다 상품이거든요. 반 이상이 뭐예요? 거의 8, 90%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계정은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상품을 볼 때는 이 상품은 단일 상품 계정과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이 상품 계정은 단일 상품 계정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할 상품 계정으로 보는 겁니다. 나누어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할 상품 계정으로 봅니다. 여러분 단일 상품에는 순수 상품 계정과 순수 상품 계정 A씨는 계정이죠. 어카운트입니다. 이 순수 상품 계정과 그 다음에 혼합 상품 계정이 있습니다. 혼합 상품 계정이 있어요. 자, 순수 상품 계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원가와 이익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기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가와 이익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맞죠? 분리. 그러니까 원가와 이익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분기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총기법은요. 이 총기법은 혼합 계정을 총기법이라는데 이것은 이제 분할해서 기록한다, 합쳐서 기록한다, 총기법 이럽니다. 이 원가와 이익이 합쳐져 있어요. 분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상품 계정 있죠. 상품 계정에서 단위 상품 계정, 순수 상품 계정에서 분기법은 어떡하냐? 자, 우리가 현금을 주고 상품을 살 때는 관계없는데 팔 때예요.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품 매출을 하면은 이렇게 안 되죠. 원가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쓰면 이때는 안 돼요. 원가는 이익을 플러스 시킨데 자, 상품이 예를 들면은 10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는데 그 원가가 얼마냐? 8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품 매출이익은 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분기가 된 거죠. 자, 원가와 이건 원가고 요건 이익이 이렇게 분리돼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다. 그래서 분기법입니다. 예. 자, 밑에 혼합 계정은 어떠냐면은 현금 이렇게 합니다. 현금 10만 원 똑같은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익과 원가와 이익을 합쳐버렸으니까 여기는 상품이나 여러분 전산회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상품 매출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분기법을 쓰는 게 아니라 혼합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 계정에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혼합 계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품 매출 10만 원 이렇게 쓴다는 건 혼합 계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단일 상품 계정에서 혼합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할 계정을 보시면요. 분할 계정은 뭐 2분법, 뭐 2분법, 3분법, 뭐 5분법, 뭐 이런 7분법, 9분법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 이거 2분법은 매입과 매출 계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매입과 매출 계정으로 하는 거예요. 3분법이 이제 매입 계정,
매출 계정, 그리고 2월 상품 계정, 즉 2월 상품, 요 조금 설명드릴게요. 2월 상품 계정인데 요건 어떻게 된 거냐면 2월 상품은 기초 상품하고 기말 상품으로 이걸 합친 것을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2월 상품입니다. 기초 상품하고 기말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분법은요. 매입, 매출 2월 상품에다가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있고요.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하면 5개가 되죠. 그래서 5분법이라 그럽니다. 이걸 5분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5분법이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5분법과 3분법을. 그리고 여러분 회계학 공부를 하셨는데 많은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자격증만 따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격증을 땄는데도 가서 실무에서 또 취직해가지고 잘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안타깝죠. 기초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응용력이 없어지는, 기초가 약하면 괜히 응용력이 없어져요. 공부를 해서 3분법, 5분법 꼭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이 회계는요 할수록 더 재미가 있어요. 그냥 깊은 맛이 나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세 번째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상품 계정, 요 등식을 보겠습니다. 산식, 상품 계정의 등식 보겠습니다. 상품 거래에 관한 등식인데 이 등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건 꼭 나오니까 제가 지금부터 꼭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계정은 우리가 첫 번째가 기초, 천천히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재고액, 이건 시험에 계산 문제도 나오고 또 이론 문제도 나오고 결산에서도 나오고, 이거 모르면은 아예 그냥 상품 계정을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자, 교재 53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공식을 좀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매출 원가 이렇게 됐죠. 자, 이거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상품 재고액을 계정 과목은 기초상품 재고액이라고 안 해요. 계정을 쓸 때는 전기 2월이라고 써요. 나중에 원가액에서는 이제 월로 계산하면 전월 2월 이렇게 하죠. 그 다음 기말상품 재고액은요 차기 2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매입액은요 단기 총매입액이 아니고 순매입액이다. 순매입액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 제가 사실은 많은 이번 강의는 요점 정리 강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연결이 안 되면은 지금 현재 95강좌까지 되어 있는 디테일한 강의를 한번 다시 천천히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노래도 많이 계속 부르고 여러분한테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인데 요 단기 매입액, 요걸 순매입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한번 공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매입액에서 뭘 뺀다?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요 세 개를 빼줘요. 빼주면은 물론 이제 대책이 있으면은 총 매입액에서 계정, 매입 계정
대책이 있으면 다른 대책도 같이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요건 이제 별개고요. 별개고 매입 계정 대책입니다. 이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단기 순 매입액이 나옵니다. 순 매입액. 아무 말이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은 어떨 때는 선생님 어쩔 때는요 단기 매입액이라고 썼다가 어떨 때는 순 매입액이라고 썼다가 총 매입액이라고 썼다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여러분 총 매입액이라고 썼다면 이런 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순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매입액 하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서 해야 됩니다. 출제위원들이 사실 정확하게 출제를 하면 좋을 텐데 약간 이렇게 트는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틀어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검증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매입액이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요 우선 세 번째 보십시다. 그러면 총 매출액은 어떡하냐? 총 매출액에서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 이 공식에서는 총 매출액에서는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그리고 매출 환입 되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총 매입액에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와 할인 및 매출 환입 요 세 개를 빼주면 순 매출액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순 매출액에서 이 순 매출액에서 뭘 빼준다? 여기서 나왔던 매출원가를 빼줍니다. 그러면 상품 잘 들어두십시오. 용어가 이해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인강이다 보니까 중요한 걸 뽑으면서도 항상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연결시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매출 이익이 나와요. 그런데 요 상품 매출 이익을 2개 이상이 된다 그래 봐요. 여러 개라면 상품 매출 여러 개일 때는 총이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2개 이상. 그런데 굉장히 길죠, 글씨가. 7자. 너무 길죠. 우리는 길면은 줄이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는 반드시 매출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상품을 생략해내고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매출 총이익이나 상품 매출 이익이 여러 개가 합쳐진 게 매출 총이익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제 잠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 이거 하나 그러겠습니다. 요거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그죠?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을 뭐라고 하냐면 판매 꼭 기억해놔요. 하나 시험 문제 나오니까 판매 가능 상품액이다. 혹시 계산 문제로 판매 가능 상품액은 얼마인가 하면 요거 2개 합치면 되고요. 또 뭐 이렇게 헷갈리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초상품 재고액에 5만 원 써놓고 판매 가능 상품에 30만 원 이렇게 써놨으면 이거 필요 없는 것도 이렇게 헷갈리게 써놓는 그런 소위 그 시험 문제는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트릭, 좀 숨기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능 상품액이 이거다. 이제 이거면은 여러분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것을 1번을 가지고 제가 T계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1번입니다. 자, 요 원리는 꼭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원리인데, 자, 상품이죠. 뭐 재고자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대표적인 상품이니까. 자, 기초상품 재고액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정기율이라고 안 쓰고 꼭 기초상품 재고액. 앞으로 기초 이렇게 하면 기초상품 재고액이구나. 글씨가 기니까 줄여서 이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계산 문제에서.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있어요. 그죠? 그럼 반드시 차변에, 상품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대변에, 이렇게. 자, 자산은 차변에요. 그러면 기말은 반드시 어디냐?
기말 재고는 대변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을 차기율이라 그럽니다. 여기 썼죠? 정기율, 차기율. 자,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당기 순매입액이에요. 자, 당기자 기니까 빼고 순매입액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놈 합쳐요. 차변을 합칩니다. 이것을 합치면 자, 차변을 합치고 대변을 해서 기말을 빼줍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매출 원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상품 매출 원가가 이 공식을 이 T 계정으로 표현하면은 기초에서 순매입액에서 기말을 빼면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를 알고 있다면 매출 원가를 빼서 하면은 기말 재고가 나오고 이 T 계정, 이 T자의 상품 계정을 꼭 이게 알아놓으면 이거보다 더 쉽습니다. 이거 외우기 헷갈리더라도 반드시 이걸 알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 계정을 제가 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였습니다. 이 상품 계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식은 뭐 항상 나오니까 안 나오면 장을 지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나옵니다. 그 밖에 여러 종류만 보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원재료는 이제 원료와 재료를 합치는 말입니다. 합성된 용어죠. 그럼 원료는 뭘까요? 한 번도 가공하지 않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품. 저장품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쓰다가 이렇게 창고에 놨다는 그런 개념인데 공장용이냐, 영업용이냐, 사무용이냐 이런 뜻에 따라서 저장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름이라든가 연료라든가 뭐 사무용품, 포장, 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장품이라. 근데 저장품이라 이렇게 따로 개정을 안 하고 뭐 거기에 맞는 것으로 실무에서 씁니다. 이제 그런데 붙일 게 없을 때 이제 저장품 쓰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려금. 자, 54쪽 보시면은 장려금 있습니다. 장려금. 장려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 장려금이 있고요. 판매 장려금이 있고. 자, 좀 기록해 놓으실래요? 용어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책에 나온 대로 매입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고 용어는 꼭 나오니까 판매 장려금은 많이 팔았다 그래가지고 본사로부터 지원받는데 이것은 무슨 장려금이냐면 물건을 살 때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많이 사면은 여러분 깎아줍니다. 그럴 때 뭐 이 판매 장려금 중에서 매입 장려금은 많이 사니까 깎아주니까 매입 애누리로 하고, 요것은 이 판매 장려금은 나중에 이걸 뭘로 봤냐면은 하나의 그 수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뭐 대리점, 자동차나 뭐 전자제품 대리점 연말이 되면 막 세일 파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회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좀 받으려고, 많이 팔아서 판매 장려금 받으려서 좀 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 장려금이 회사로부터 말하면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영업 관련 없이 들어온 하나의 영업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머지 여러분들 부대 비용인데, 부대 비용은 자 54쪽 부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입할 때 할인 받은 걸 매입 할인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기간이 단축되기 위해서 매입 할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55쪽에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재고자산에서 몇 번이냐면 12번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 있고요. 수량 결정 방법이 있는데, 요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 기록법과 계속
기록법과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이걸 장부기록법이라고, 실제 재고 조사법이 있어요. 실제 재고 조사법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계속기록법은 책에 보시면은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장부기록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실질재고 조사는 창고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실사법. 이건 어디서 조사한다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재고를 조사합니다. 요새는 이제 컴퓨터를 아무리 하더라도 또 실제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는 장부잖아요. 장부 컴퓨터상 있는 것과 실제 있는 것을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꼭 합니다. 보통 분기별로 많이 하죠. 또 연말에는 꼭 합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착오가 생긴 게 있어요. 꼭 하나 착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요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책의 공식을 보십시오. 기초 재고 수량이라는 거죠. 수량 결정 방법이죠. 그래서 기초 재고 수량, 이거 수량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 단기 매입 수량, 마이너스, 여기서는 이제 뭘 알아요? 장부를 하다 보니까 재고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부에 보면은 매출 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장부를 보고 하는 거죠. 지금 장부를 보고 하는 겁니다. 장부가 뭐냐고요? 컴퓨터죠. 요즘은 컴퓨터로 보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자료가 장부입니다. 예. 장부가 모르겠는데요. 예. 저희 때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예. 제가 배울 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는 군사용으로 쓰고, 뭐 어느 정도 컸냐면은, 제가 그 84년에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그 컴퓨터 크기는, 모니터는 손바닥만, 손바닥 이렇게 겹친 것만큼 했고, 하여튼 적습니다. 그런데 저장하는 것은 카비넷 같은 만한 크기가 저장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얼마나 컸어요. 그럼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거 저장하고. 진짜 금이야 오기야 했죠. 지금 보면 그런 거 줘도 안 갔지만 세월이 참 빨랐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출 수량을 빼주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 이것이 바로 기말 재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재고 조사법을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5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고 조사는 뭘 모른다? 매출 수량을 모르니까 창고 조사니까 기말 재고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기초 재고 수량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 마이너스 기말, 여기서는 이제 기말 재고 수량을 창고에 가서 이렇게 알아봐 조사했더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것이 결과가 뭐냐면은 단기 매출 수량입니다. 책에 있는 겁니다. 네. 책의 공식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13번인가요? 네. 13번 단가 결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여러분 단가입니다. 아까는 수량이고, 단가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방법 보니까 하나하나 한다고 해서 이제 개별법 이럽니다. 여러분 이 개별법은 이제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거, 이런 것은 개별법으로 하죠.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것은 개별법을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잘 많이 쓰고 있는 게 선입 선출법입니다. 그리고 후입 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간다. 그래서 선입 선출법, first in first out 메소드. 후입 선출법은 last in first out 메소드, LIFO.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법, 그러면 Moving Average Method 이런 게 있고, 또는 이제 총평균법, weight, 토탈이라고 안 합니다. 일본 스타일, 일본은 토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미국 원서를 보니까 뭐 토탈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weight average method, 가중평균법 이렇게 씁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시험에 가다가 총평균법은 뭐고 어떤 것은 가중평균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weight average method를 번역한 겁니다. 가중평균법. 이제 그 밖에 여러분들은 책을 하나 보시면은 매출 가격 환원법이라고 있습니다. 매출 가격 환원법. 매출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거꾸로 계산한다 해서 환원법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매출 가격을 가지고서 원가를 계산하는,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꾸로 소매 가격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소매 가격법이라 하죠. 소매 가격. 소매 가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매 재고법. 정확한 표현을 소매 재고법. 책에 있는 대로 소매 재고법이라. 정확히 뭐 어떤 책은 또 소매 재고 조사법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제 특징만 가볍게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건 선입선출법인데요. 후입선출법인데, 이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내보내니까 물가가 상승 시 반드시 물가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물가가 상승할 때는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내보낼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고, 이제 기초하고 기말이 똑같다. 기초, 기말이 수량이 똑같다. 수량이 동일하다. 이 전제 조건을,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건 전제입니다. 뭔가 다 변해버리면은 안 해요. 하나 또 이 기초와 기말 수량이 픽스를 시켜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또 물가가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럼 물가가 떨어지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먼저 돈은 먼저 내보내니까는 기말 재고가, 수량은 똑같지만 기말 재고 금액이 많아져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가 가냐면은 매출 원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출 원가가 많아집니다. 만을 따자 매출 원가가 많아져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매출 원가가 많아져요. 여러분, 매출 원가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잠깐만요. 틀렸습니다. 매출 원가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기초기말인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니까는 기말 재고는, 자, 기말 재고액은 많아져요. 기말 재고가 많아지니까 뭐다? 매출 원가는 작아지겠죠. 교수님 헷갈리네요.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자, 상품입니다. 상품인데 수량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요거 기초고 기말입니다. 자, 기초 상품 수량이 10개 그랬습니다. 10개. 단가는 10원 그랬어요. 자, 매입 수량입니다. 단기 매입 수량은 40개 그랬어요. 40개. 단가는 15원 이렇게 썼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해서 제가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은 10개 나오면 수량과 기초와 기말이 같다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10개일 때 단가는 이제 얼마냐? 아직 모르죠. 그런데 물가가 올라갔는데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돼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냈어요. 요 기말은 좀 이따 하죠. 자, 요걸 했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10개, 몇 개를 팔았다? 판매하는 매출원가로 판매된 숫자가 얼마냐면은 10개가 남았으니까 40개가 팔린 거예요. 그러면 이 40개는 어떻게 팔았겠어요? 요 40개는 10개는 요것이 먼저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내보냈으니까 곱하기 10은 100원이 되고, 요것은 지금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예, 그 다음에 40개니까 30개가 나갔겠죠. 10개는 여기 있고요. 30개는 15원짜리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450원이 되겠죠. 그러면 토탈 합치면은 전체 금액은 550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선입선출법.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화면이 안 보이죠? 내가 너무 많이 나갔나 봐요. 자, 선입선출법입니다. 요거 위에 거. 그 다음에 노란 걸 색으로 쓴 게 이제 후입선출법인데, 그러면 요거에, 아직 하나 더. 기말재고는 얼마 남아지겠어요? 기말재고 얼마 남아져요? 10개고 15원짜리가 남아지죠? 15원짜리 남아지니까 기말재고는 150원이 되겠습니다. 자, 150원. 요거 지금 선입선출법을 설명드렸고, 노란색으로 후입선출법을 보겠습니다. 어느 게 우리가 많아지냐? 그 비교하는 겁니다. 기말재고액인데, 이번에 이제 노란색으로 후입선출법입니다. LIF 후입선출법. 자, 이 40개입니다. 40개는 요것이 먼저 늦게 들어온 걸 먼저 나가니까 15원짜리가 먼저 나갔어요. 그러면 40개 곱하기 15원이면은 얼마예요? 600원인 거죠. 그죠? 600원이 나옵니다. 600원이 나와요. 그러면 기말은 어떻게 나와요? 10개 곱하기, 자, 후입선출법 10개 곱하기 얼마짜리가 남았다가 10원짜리 남았죠. 15니까 100원.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액이 150원이니까 100원보다 더 많죠. 그래서 재고액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매출원가는 600원이니까, 그죠? 600원이니까 이거보다, 아니 죄송합니다. 550원이니까 600원보다 작으니까 적다, 적을 소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영향,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이럴 때는 여러분 원가가 적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당기순이익이, 매출총이익이, 자, 매출총이익이 많아져요. 자, 많아지고, 매출총이익이 많으면 당기순이익도 많아지고. 저희 시험 나오는 거 여러 개, 3개밖에 안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도 순이익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죠. 그래서 높아진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후입선출법은 그 반대예요. 전부. 이 후입선출법 반대인데 어떤 거냐. 매출원가는 물가가 상승하니까 매출원가는 많아지고 기말재고는 적어지고 또 그 미치는 영향은 매출총이익은 다운되고 적어지고 당기순이익은 적어지고 순이익이 적으니까 세금도 법인세도 적게 낼고 자, 다 그러지죠. 이 반대로.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돼요. 요게 꼭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말로 묻는 게 나오고 요 개정을 잘 생각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고 총평균법은 항상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동평균법은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요. 이런 것은 살짝 알아두는 것이 시험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고 매출가격 환원법에서 원가율은 어떻게냐. 매출가격 환원법에서 원가율은 소매가에다가 소매가격에다가
곱하기 원가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원가가 나오는데 이 원가율은 어떻게 하냐? 1 마이너스 이익률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매가격에서 이익을 빼가지고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익률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매출 가격에서 이게 매출 가격이 소매가격 매출 가격이거든요. 이익을 거꾸로 계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익을 원래는 뭐 1 플러스 이익률을 곱해 원가에 이익률을 곱했는데 원가를 모르기 매출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익률을 갖다가 계산합니다. 이익률을 빼준다 이 말입니다. 1에서 그러면은 매출 가격이 거꾸로 계산돼서 환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58쪽에 요건 용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도 하고 자 시가법은 시장가격이죠. 우리가 공정가액이라고 말하는 것이 시장가격입니다. 이걸로 계산하는 것이 시가법이고요. 시장가격. 그 다음에 저가법이라고 그랬어요. 저가법은 원가하고 취득원가하고 원가하고 그 다음에 시가하고 낮은 가격을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법은 뭐냐? 그것이 바로 재고자산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하고 재고자산 계산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나누질 않고 바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오늘 또 힘을 냅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